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15학년도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2016학년도 시험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반으로 생명과학 교육론을 이제 강좌로 개설했습니다. 작년은 제가 이제 출산 때문에 이 생명과학 교육론하고 심화 생물 교육론 제가 이제 편저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3개월 과정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래서 생명과학 교육론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좀 쉽고 여러분들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빼고 중요한 내용들, 시험에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들 하고, 그다음에 생물 교육론하고 같이 섞어서 했더니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수업을 못 듣겠다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이제 올해는 출산 계획이 없기 때문에 1, 2월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과학 교육론의 이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자들이 이제 공저인데 저자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자에 대한 이제 그 내용들 쭉 보면 알겠지만 이 교수님들께서 이제 챕터를 이제 담당을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잘 이제 한 챕터나 두 챕터씩을 이제 담당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이제 만든 이제 책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육론, 과학 교육론들은 그냥 과학 교육에 대한 책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초점을 좀 생명과학 교육론에 맞춰서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님들도 다 뭡니까? 저희 쪽에 전공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또 이쪽에 계신 분들이 뭐 출제도 들어가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기본반이기 때문에 뭐 철학이라든지 이제 일부에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영역에서 내용들이 조금 덜 실려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들. 그렇지만 기본서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출제 관련한 분들이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것을 차곡히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기존의 과학교육의 뭐 이론과 실제 조영 교수님 책이나 그다음에 이제 과학교육론 건델쌤 책은 이제 교원대, 그리고 이제 그 조영 교수 책은 이제 지금 초기 책은 그렇지 않았지만은 여러 대학의 저자들이 이제 합쳐져 있었는데, 섞여져 있었는데, 지금의 이제 그 조영 교수 책은 이제 강원대학교 교수진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어떤 것을 중요시 이제 가르치는 가에 따라서 조금의 이제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학 교육론은 전국에 이제 분산되어 있는 교수님들이 이제 책을 이렇게 적게 되는데, 앞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교원대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예전부터 중요시 가르쳤던 생명과학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그 이제 생성되는 지식, 기납적으로, 뭐 연역적으로, 기초적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과학 지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색이 이렇게 교수님들마다 조금 이제 보여진다고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이제 뭐 교육과정 실려 있고 쭉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에 과학 철학이 좀 빠져 있는데,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다른 내용을 설명하는 뭡니까? 그 챕터에서 일부를 다루고는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으로서 뭐 전통적 과학 철학하고 현대적인 과학 철학에서 그것이 뭡니까? 쭉 서술이 되어 있는 챕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과학 교육용 책하고 다른 점은 그 과학 철학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빠져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하자고 한다면, 어떤 책을 보더라도 교육 과정은 최신의 지금 뭡니까? 우리가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2009 개정 아니면 2007 개정과 2009 개정을 비교하는 뭡니까? 요약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된 교육 과정 또는 이제 해설서가 있는 것이라면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다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약된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교육과정에 대한 것을 이해는 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제7차 교육과정을 수시 개정한 형태가 2007 개정, 2009 개정이다 보니까 원래는 7차에 대한 고시된 교육과정에 이해가 있어야 이것을 뭡니까? 2007 개정하고 2009 개정에서 어떤 것이 부분적으로 바뀌었는지, 수시 개정됐는지를 우리가 가려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7차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해서는 따로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차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미 이제
시중에서 해설서 같은 건 너무 오래전에 나와가지고 뭐 구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NCIC 맞나? 국가교육과정을 여기에 센터입니다. 그래서 NCIC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무슨 정보센터 정확하게 모르겠네. 제가 좀 이따 다시 찾아와서 정확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수록되어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해설서가 있는 것은 해설서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 다 다운받으면 이제 뭡니까? 우리가 중학교는 과거에 보면 수학하고 기술 과정하고 같이 엮여져 있거든요. 다 다운받지 마시고 부분에 이제 뭡니까? 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과학 예전에 이제 뭡니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던 과학, 10학년 과학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원, 생투. 그래서 우리만 생원, 생투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다운받지 마시고, 이제 지금의 2009 개정에서는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그리고 이제 뭡니까? 선택교육과정의 과학 해서 3개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6년도 내년에 2016년 3월 1일자가 이제 되게 되면 모든 이제 2009 개정이 이제 수시 개정 과목별로 수시 개정이 됐는데 모든 교과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2009 개정을 바탕으로 뭡니까 적용됩니다. 그래서 2009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다시 이제 우리 과학과 수시 개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올해 과학과 교육과정이 수시 개정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수시 개정된 거는 나중에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그것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바뀌는 부분은 보셔야 돼요. 지금은 한참 학회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개정하려고 과학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언제 개정될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뭐 올 8월에 될지 9월에 될지 10월에 될지 모르지만 개정이 된다면 시험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꼭 개인적으로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 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1장부터 해서 9장까지 평가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을 보시면 생명과학 교육의 의미와 목적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생명과학의 그 교육의 목적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서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과학적 소양이라는 것은 지금의 과학 교육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과학적 소양 이 5글자를 이제 2014학년도 화학과에서는 기입형 2점짜리로 가로를 이렇게 뭡니까? 목표의 과학적 소양을 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로를 넣어놓고 기입형의 과학적 소양 이거 적는 게 2점짜리로 출제됐었어요. 그래서 과학적 소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 소양 함량이라는 것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과학적 소양이라는 것에 어떤 것을 아는 것이 과학적 소양을 함량하는 것인가. 결국 여러분들이 일선에 가게 되면 학생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과학적 소양을 길러줘야 되는 교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학적 소양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것이 포함되겠는가. 물론 이제 학자마다 아니면 어떤 이제 뭡니까? 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것이 과학적 소양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과학적 창의성이잖아요. 그죠? 자, 창의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교육 과정에서 어디에서부터 이 창의성을 중요시했습니까? 2007 개정 우리 과학과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과학적 창의성. 창의성의 정의는 무엇이고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한 서술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꼭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뭡니까? 이해를 위해서. 그래서 쭉 이렇게 읽어보는 수준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과학의 변화에 따른 과학교육과 생명과학 교육의 방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교육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교수 용목기, 그리고 교수 용목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에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제국주의에 의해서 거기 일제치하에 이제
안에서 우리말도 사용할 수 없고 우리 글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다가 해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새 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이라 해가지고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기라 해서 미군정기 시기에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의 변천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교수 요목기부터 해서 1차, 2차 쭉 최근까지 나왔잖아요. 이제 그 긴급 교육을 위한 미군정기 시대의 긴급 조치기 교육을 위해서 어떤 교과를 어떻게 했는가. 그때 뭐 초점은 오랫동안 이제 그 일본의 그걸 했기 때문에 일본의 그거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말과 우리 글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새로운 조선이라는 새 조선이라는 그 국호에 따라서 우리말 우리 글 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그것뿐만 아니라 역시 뭡니까 우리 과학에 대한 부분도 가르쳤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쭉 이렇게 변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교육학에서 보시게 되면 제 1차 교육 과정을 뭡니까? 교과 중심의 교육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지배적이었는가를 따져가지고 교과 중심이다, 아동 중심, 뭐 생활 중심이다 들어봤습니까? 그다음에 뭡니까? 이것은 이제 인간 중심이다 이렇게 넘어오고 뭐 STS의 측면을 강조한다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2007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제 창의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었고 2009 개정되면서 창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많이 강조합니다. 인성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 과학과에서는 뭡니까? STS 측면에 대한 이제 교육을 실제 5차 교육 과정부터 이제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이제 5차 교육 과정에서 이제 목표를 보게 되면 STS 측면이 부각돼 있어요. 과학이 사회나 기술과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 하위 목표로 들어가 있지만은 일선에서의 이제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이 미흡해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드러지게 우리 이제 학교 일선에서 이제 STS 측면이 잘 적용된 사례는 6차 교육 과정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차부터 STS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됐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변형되면서 뭐 2007 개정에서 스템 교육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고 2009 개정에서 스팀 교육.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한참 2015년 이제 교육과정 개정되려고 할 때 어떤 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융합과학. 그러면 2009 개정에서는 뭐 그것이 뭐 융합과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느냐? 맞춰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학이라고 해서 큰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우주가 어떻게 탄생이 됐고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생명은 어떻게 출현됐으며 어떻게 이것들이 적응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가 1부. 그 다음에 2부가 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것이 문명,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스토리텔링으로. 근데 이제 이것이 과거에서는 고등학교 이제 과학이 모든 국민이라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모두 다 뭡니까? 그 수업을 들어야 되게 공통적으로 들어야 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2009 개정에서 이제 선택 뭡니까?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 고1, 고2, 고3이 선택 교육 과정이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과학이라는 것이 선택 교과가 됩니다. 선택 과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안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교사들이 가르치기도 너무 어렵고 학생들이 배우기도 너무 어렵고 엄청 재미있게 책이 쓰여질 것처럼 그 교육과정의 그 해설서에서는 뭐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흐름을 잡아서 재미있게 뭐 할 수도 있는데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선택 교육과정이지만은 필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경기도 교육과정 모든 학교에서 다 가르치게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단위수도 뭡니까? 단위수 크죠. 작은 학교가 6단위, 큰 학교 8단위 이렇게 막 가르쳤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나오고 이 선택 교육 이것이 그 과목인데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뭐 안 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융합과학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과학교육의 뭡니까? 앞으로의 그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학교에서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고
더 융합적으로. 그래서 물화생지 이렇게 분과적으로 학문을 나눌 것이 아니라 문과 이과를 나눌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과학적 소양을 길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융합과학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단위수 자체도 높이려고 하고 있고 이것에 지금 뭡니까 협의 중인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올해, 늦어도 뭐 내년쯤에는 올해 되겠죠. 올해 2015년도 아예 뭐 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지금 뭡니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융합과학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건 아직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장을 보시면 생명과학의 특성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과학을 탐구할 때, 그래서 생명과학 지식이란 무엇이고, 이런 지식은 어떻게 생성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뭐 결과적 지식이냐, 과정적인 지식이냐. 그래서 그 실험을 그 탐구하는 과정에서 획득될 수 있는 지식이냐, 아니면 결과의 산물이냐, 뭐 이런 측면에서 나중에 논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을 보시면 이 생명과학 지식의 생성과 생명과학 교육이다 해서 우리가 과학 지식이 생성되는 그 과정의 철학적 기초라고 해서 일부의 철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철학적인 부분. 그래서 과학 지식이 귀납적, 귀추적, 연역적으로 어떻게 생성되는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학의 그 생명과학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철학적인 것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번부터 4번까지가 뭡니까? 귀납적, 기초적, 연역적인 내용들을 수업의 예시, 사례와 실례와 함께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뭡니까? 서술을 하고 있고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특히 이 3장은 예, 과거에 그 교원대에서 많이 나왔던 책들을 보면 이 내용이 많이 상세하게 있던 그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 내부 그냥 교재이기 때문에 밖으로 시중으로 안 나오다가 지금은 뭡니까? 이제 과학교육론 책도 있고 그 교재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시험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이 구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처음 접한다는 학생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이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3장에 대한 부분은 꼭 나중에 자세하게 예습을 해오셔야 돼요. 이게 실내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이 한 챕터만 가지고 해도 수업이 몇 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하나하나를 보기는 되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예습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4장 탐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5장이 교육과정. 6장이 교수학습 이론, 7장이 모형, 그리고 8장이 실제 수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평가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제 그 틀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그 3단계의 시험을 그 뭡니까 학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토론을 많이 해가지고 1차 시험 객관식, 2차 논술형, 3차 지금 2차 시험 이렇게 해서 3단계를 칠 때 토론 그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공청회를 해서 생물교육론은 어떤 영역에서 내겠다. 그리고 생물내용학은 어떤 강론서, 어떤 내용으로 내겠다 해서 11개인가 이렇게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의미는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뭡니까? 그 공청에서 많은 이제 우리 전공, 생명과학에 대한 생물학에 대한 전공자들이 많이 교수님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생물교육론은 크게 봤을 때 7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제시를 했지만 나머지 마지막 이제 7번째 영역은 이 환경적인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과학 실험실을 어떻게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어떤 것을 이제 갖추어야 하겠는가, 실험실 조건은 무엇인가, 뭐 교사의 연수 같은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좀 나오기 힘든 영역이어서 실제 7영역으로 제시되었지만 공청회 자체에서 7영역은 시험에서 나오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선을 그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크게 6개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이론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처음에 이제 1, 2월은 조금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뭡니까? 중간중간에 발췌해서 보시지 말고 쭉 흐름을 문장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게 쭉 읽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교재든. 그래서 본인이 하나의 교재를 잡습니다. 욕심내서 3권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론은
이것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내용하기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 많이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기본서를 잡아서 이것을 내가 정독을 해서 여러 번 보겠다 하시고 다른 하나의 교재는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내가 기본서를 잡은 것에 없는 내용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는 이제 부교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험에서 어떤 영역의 것들이 출제됐는가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생물 이제 교사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생물 교육 과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봐야 될 때는 과학과의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과학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해서 뭡니까? 과학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고등학교까지 과학이라고 표시가 됐거든요. 고등학교 과학까지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뭡니까? 학생들이 인문 계열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다른 계열인지, 뭐 특성화 계열, 아니면 여러 개 부분들이 많잖아요.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우리 생명과학에서는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그다음 물리 1, 2, 화학 1, 2, 지구과학 1, 2 기본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보통 교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 교육과정, 그래서 과학 교육과정입니다. 과학 교육과정. 과학 교육과정에서는 크게 봤을 때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과정이 고시가 되면 총론적인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육학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 2009 개정 교육과정 얘기하면 여기에 교과가 있고 비교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큰 틀에서 보는 것이고 이제 과학과에서 생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우리의 교과에 맞춰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교육과정의 변천사 그래서 교육에 대한 긴급 부터 지금의 2009 개정 고시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시험에 근데 이제 우리 교육학처럼 막 교수 요목기 1차 특징을 부각해서 했다기보다는 최근에 발표된 제7차 그다음에 2007 개정 2009 개정에 어떤 부분이 개정됐고 어떤 것이 강조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비교하는 수준에서 객관식에서 많이 나왔어요. 아니면 객관식에서 6차, 7차, 2007 개정 비교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됐죠. 어디 한정해서? 과학과에 한정돼서. 그리고 과학과 중에서도 우리가 생물이니까 생물에 관련된 단원을 위주로 학년과 연계를 시켜서 출제가 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순차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변천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최근 고시된 최근 고시된 교육 과정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최근이 뭡니까?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2014학년도 이제 주관식으로 다시 문제가 바뀐 2014학년도 시험 그리고 2015학년도 얼마 전에 쳤잖아요. 그때 1차 시험의 문제지를 보시게 되면 2014학년도에 보면 교육과정에 관련해가지고 교육과정이 이제 개정되고 나면 따라서 학생들이 배워야 될 내용도 달라지게 돼요.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지난 교육과정과 비교를 해서 학생의 수준을 다시 고려해가지고 단원을 이동시킨다든지 단원을 통합시켜가지고 단원명이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학년에 따라서 다루는 영역 단원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름의 자극과 반응이나 똑같은 단원인데 2007 개정 당시에 실려있는 그 교과의 내용하고
그 영역의 내용하고 2009 개정에서의 자극과 반응 내용이 뭡니까? 일부 내용이 삭제되고 하다 보니까 똑같지 않죠. 이런 달라진 점들을 시험에서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4학년도 나중에 여러분들 기출문항은 무조건 보셔야 되죠. 그죠? 보게 되면 교육과정 관련해가지고 2009 개정 중학교 1에서 3학년군 광합성 단원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예전에 2007 개정에서는 생물의 구성과 다양성이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에.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생물의 구성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떻게 이제 생명체를 이루는 그래서 식물의 유기적인 구성 단계가 어떻게 되고 동물의 유기적인 구성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포함되면서 모두 있었다 세포에 대해서 배우는 것. 그래서 현미경 관찰, 현미경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교과서에 보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입안의 구강상피세포라든지 뭡니까 양파의 표피세포를 바탕으로 해서 식물세포, 동물세포 관찰해서 이 둘의 뭡니까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9 개정되면서 이것이 뭡니까 학년군으로 이렇게 묶이게 되거든요. 학년군. 그래서 학년군이 5개 학년군입니다. 초등학교 1에서 2학년군, 초등학교 3에서 4학년군, 초등학교 5에서 6학년군, 그리고 중학교 1에서 3학년군까지가 어떤 공통 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학년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고등학교는 1에서 3학년군이 한 학년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임의상 이거 3개죠. 4개. 그리고 고등학교 과거로 생각하면 몇 학년입니까? 10학년, 11학년, 12학년. 그 고등학교 이 3년을 한 학년군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5개의 학년군 중에서 중학교 1에서 3학년군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뭡니까? 교육과정에 편제되는 부분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학년군으로 묶다 보니까 중학교 1에서 3학년군이니까 3년, 중학교 과정 3년에 대한 뭡니까? 3년 과정 중에서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 영역, 단원을 22개의 단원을 여기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영역은 지금 우리가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22개의 영역을 3년 동안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럼 책을 만들면 책이 이만해지겠죠. 근데 우리가 뭡니까? 학년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전처럼 이렇게 3년으로 1년씩 나눠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우리 생명과학을 봤을 때 식물에 관련된 내용을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다 이렇게 몰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은 무엇에 관련되는 동물.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은 생명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식물에 대한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식물 세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식물 세포를 이제 관찰하는 거. 그리고 식물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식물. 그리고 이제 식물에 대한 부분만 여기 들어가다 보니까 식물의 영양기관 뭐가 있습니까? 뿌리, 줄기, 잎. 그리고 생식기관 예전에 꽃과 열매 따로 배웠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식물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기관은 과거부터 따로 뭡니까? 생식과 발생에 원래 포함되어 있었어요. 2007 개정까지는 중학교 거기에 식물에 대한 것들도 배웠어요. 중복 수정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에 대한 뭡니까? 생식과 발생을 배웠는데 2009 개정에서는 식물은 다 빠졌어요.
동물을 중심으로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이게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이 달라진 부분이 시험에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 식물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단원명을 과거를 생각해 보면 뭐 식물의 구조와 기능 이런 식으로 따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그 단원명이 좀 제시가 됐었는데 이것을 광합성이라고 단원명을 만들었습니다. 광합성. 그래서 광합성에 여기에 중학교 1학년에서는 우리 이제 생명과학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단어는 광합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동물은 뭐가 있습니까? 동물에 대해서는 과거에 소화와 순환 단원이 있었고 호흡과 배설이 나눠져 있었죠.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분과적으로 자꾸 이제 한원주의식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하게 되고 교재가 한원주의 자꾸 쪼개져 나가다 보니까 이 분과적인 그러니까 미시적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거시적으로 통합적인 이해를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입에서의 소화, 뭐 식도, 위, 그다음에 소장, 대장 이런 게 세부적으로 조금씩 알고 있는데 영양분이 들어와가지고 소화하면 끝인지 압니다. 그래서 이 뭐 영양분을 분해해서 나오게 되면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을 하는 뭐 순환계의 연관성 모르죠. 그리고 이 영양분을 나중에 우리가 세포호흡에 이용한다 이런 것을 생각도 안 하죠. 그러니까 분과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융합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1, 3학년과 이런 내용들도 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를 통합적으로 이해시키려는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화와 순환, 호흡과 배설 나눠져 있는 단원을 한 단원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올해 시험 나왔잖아요. 2015학년도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과거에는 소화와 순환, 호흡과 배설 나눠져 있던 내용이죠. 근데 교육과정이 이제 좀 중요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교육과정에 고시된 내용 그대로를 적지 않으면 용어가 틀렸잖아요. 그러면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2015학년도에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적는 게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순서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적다 보니까 그러면 날아갔습니다. 점수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교육과정은 한 글자라도 틀려. 그러면 점수를 못 받아요. 다른 우리가 이제 뭐 교수학습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달리 표현을 해도 그 용어만 어딘가에 들어가 있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은 다른 교육과정은 그게 없어요. 교육과정은 정확하게 적어요. 그럼 철자가 틀렸어. 틀린 겁니다. 실제로는 그 정도로.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왔습니다.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 중학교 2학년 동물에 초점을 맞춰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역 이게 내용이 뭡니까? 과거에 두 개의 단원을 합쳐놨잖아요. 그래서 2007 개정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2007 개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이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이게 영역이 교과서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시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여기서 광합성이 아무리 그래도 중학교 1학년에 물화생기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한 단원이라면 너무 작지 않아요? 뭐 7, 8단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차시가 20차시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뭡니까? 그 교과서의 쪽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의 동물 측면에서 또 하나 다루는 것이 작업과 반응. 그리고 생명의 연속성 측면에서 다루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생식과 발생이 있고 유전과 진화. 유전과 진화가 이게 참 어려운 그 단원이죠. 초등학교 때부터는 초등학교는 거의 뭡니까? 관찰을 통해서 뭡니까? 어떤 사실 그리고 어떤 그 양상, 규칙성을 아는 걸로 끝나는 수업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지지 않는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5, 6학년군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오게 되면 과학의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이잖아요. 관념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뭡니까? 잘 과학의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준별 교육까지 적용될 때 우리 과학과에서는 과학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웠는데 뭡니까? 수준별 교육 과정에서 심화 보충형은 몇 학년부터 적용했다? 몇 학년부터 적용했는지 모르겠어요. 6학년부터. 아닌가? 기억이 안 나는가?
응? 기억이 안 나. 물론 뭐 수준별 교육과정 실패로 돌아가서 그렇지만 지금 뭡니까? 수준별 수업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이 봤을 때 여러분 나중에 교육과정을 보시면 크게 5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성격, 두 번째가 목표, 세 번째가 내용, 네 번째가 교수학습 방법, 다섯 번째가 평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수학습 방법적인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제 뭡니까?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준별 교육과정은 2007 개정에서 없어졌잖아요. 그죠? 없어졌는데 수준별 학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험에 객관식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2차 이제 수업 시연을 하고 지도안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꼭 넣어야 되겠다? 수준별 학습을 넣어야 됩니다. 어디 뒤에? 형성평가를 한 뒤에. 기본적으로 수준별 학습의 그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개인차를 고려해가지고 학생들. 그럼 개인차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학업 성취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본 수업을 1시간이나 아니면 연차시 2시간짜리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무엇에 따라서 수업을 하는 겁니까? 학습 목표에 따라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학습 목표라는 것은 수업에서 모든 학생들이 알아야 할 기본 과정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했다 하는 학생들은 뭡니까? 기본 과정을 잘 이해를 했으니까 심화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본 과정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 기본 과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육 과정에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보충형, 심화형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나눴었잖아요.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이 3단계, 5단계까지 해서 학생들 개인차 수준에 맞춰서 수준별 학습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포함돼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도안 작성할 때 수준별 학습 꼭 포함시켜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하다 여기까지 나왔지? 유전과 진화 어렵다는 내용. 그래서 유전과 진화라는 부분, 이 유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유전되는 그 과정을 지켜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전 들어가게 되면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배우잖아요. 우선 개념, 열선 개념, 그리고 뭡니까? 이제 분리의 법칙들은 애들이 어려워합니다. 아니, 이거 생식세포에서 이렇게 셋 나눠져가지고 막 설명하면 애들은 뭐만 배웁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배우는 거죠. 유전자 향비는 1대 2대 1이고 피현형은 3대 1이야. 이번 2015학년도 주제로 나왔던 부분이죠. 어디에 나왔지? 서술형. 서술형 맞나? 서술형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로선의 가설 연역적 순환학습 모형을 가지고 위에 학습 목표가 어떤 것인가, 무엇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뭐 탐구에 관련해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뭐 실험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밑에 뭡니까? 대하가 이렇게 나오면서 어떤 것에 뭐 로선의 순환학습 모형 서술적 순환학습 모형을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된다. 왜냐하면 학습 목표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유를 적는 문항. 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서술형. 로선의 순환학습 모형 연계해서 이 파트가 나온 거죠. 그래서 분리의 법칙에 대한 것이 나왔어요. 분리의 법칙. 그래서 이것들은 처음으로 이제 배운 유전에 대한 부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때가 했는데 처음으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2007 개정에서는 어떻게 됐었다?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인 10학년까지가 적용돼서 10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죠. 고등학교 과학으로 이것을 이동시킵니다. 고등학교 과학으로. 왜? 분자적인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는 건데 중학생이 배우기엔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이 어려워한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2009 개정에서 어떻게 됐다? 이 10년 동안의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9년으로
1년 축소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름을 공통교육과정으로 이것을 9년입니다. 9년. 그러면 이 단원을 뭡니까? 학생들이 이제 안 배우게 되잖아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2009 개정 여기에서 생명 연속성 측면 중3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원래 과거 7차에서 중3이 있었어요. 2009 개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다가 2009에서 다시 중3으로 돌아온 것이 유전과 진화 단원이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은 생식과 발생, 유전과 진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7 개정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이제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광합성은 2014학년도 서술형 3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대화가 막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교육과정이 달라지다 보니까 2007 개정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이제 달라졌는데 이 달라진 점 중에서 뭐 세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가르치고 그리고 생물의 뭡니까? 식물의 유기적 구성 단계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을 학생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묻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적는 거에 여기에 출제가 됐었어요. 3점짜리로. 그 다음에 2015학년도 얼마 전에 쳤던 것을 보면 여기 대한 내용이 기입형 1번인 것 같은데 1번 보면 중학교에서 이게 내용을 보았을 때 어떤 단에서 가르치는 건가 소화순환 호흡 배설 적고 이것이 고등학교 이제 뭡니까 생명과학을 다룰 때 어떤 단원과 연계가 되는지 항상성과 건강이었어요. 근데 엄청 쉽게 나온 것이 항상성과 건강을 아마 적으라고 했으면 많은 학생들이 틀렸겠죠. 그런데 여기만 가르고 있었어. 그러면 항상성과 건강이 이것만 봐도 항상성과 건강 어디서 들어는 봤잖아. 그럼 건강만 봤으면 항상성 많이 적었어. 많이 이것이 다 비어져 있었으면 애들이 못 적었어. 내가 봤을 때 2점 다 날아갔어. 근데 이것을 보여줘 여기만 가르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이거 빵점 예방용 문제인가 이 정도 했는데 못 적은 애들이 그렇게 많더라. 틀린 애들이 정확하게 못 적어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이게 올해 너무 이제 점수가 그 커트라인 낮아지다 보니까 뭐 60점 후반대에서 70점 초반으로 됐더라고 1차가. 근데 그 전에는 90점 대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보자. 만약 70점이다. 1차 커트라인 70점. 그럼 이 70점의 점수가 어떤 점수가 들어가느냐? 70점을 봤을 때. 70점을 봤을 때. 성적. 만점 20점이죠. 대학 성적. 아예 안 들어가 1차에서는? 올해부터 안 들어가? 아 그래서 그럼 성적이 나지 않나? 아 그럼 빼고 그 내가 이거 꽈락이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성적이 안 들어가면 그냥 1차 교육학 20점 그 다음에 두 번 전공이 그럼 80점 그러면 그거 뭐야 가산점 없어졌고 아 그래서 낮아졌구나. 나 완전 바보들이란가. 이거 시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시험 이렇게 쉬운데 왜 성적이 졌다게 이렇게 욕을 했는데 그렇게 너무 많이 욕을 할 이유는 없었네. 아니,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나는 거야 성적이. 아니 90점 돼서 68점 막 커트나 이렇더라고. 지역에 따라서 좀 달라졌지만 세종같이 세종이 높았다고 했는데 73점 돼. 그렇게 됐잖아. 사람들 세종이 왜 높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종이 왜 높았는지. 잘한 애들이 많이 갔겠지. 봤을 때 그러면 교육학은 보통 하면 15점 내로는 거의 이제 나중에 합격자 받았을 거고 그럼 나머지 여기네 55점. 그럼 잘 받았는데 잘 받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점수를 봤을 때 기입형 2점을 다 정확하게 적었을 때 2점을 줬는가? 아니면 두 가지 적는 거잖아요. 소화순환, 호흡, 배설하고 항상성 적는 거란 말이야. 기억과 니은. 각각 1점을 줬겠지. 부분 채점. 좋은 채점. 근데 이걸 알 수 없죠. 아니 다 맞았을 때 2점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서술형 5점인데 아니 보면 알지 뭐 기역, 니은, 디귿을 적는 것이 있고 아니면 기역, 니은 뭐 아니면 각각 뭐 적으시오 이렇게 서술돼 있잖아. 그럼 이것을 부분 점수를 줬겠지. 줘야지. 그죠? 그러면 이걸 이제 생각할 때 제가 항상 누누이 생각하죠. 5점인데 기역, 니은, 디귿이라 해가지고 한 가지를 적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적을 수 있는 관련된 거 다 적어야 돼. 다 적어야 돼. 그래서 두 가지, 한 가지거나, 그럼 2점, 2점, 1점이거나, 1점, 1점, 3점이거나, 그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걸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항상 물어보면 한 가지씩 뭐 기억 하나, 니은 하나, 디귿 하나. 기억, 니은, 디귿 적으라 해서 한 가지 적었는데요. 바보냐고. 5점인데. 그래서 근데 다 적을 거 내가 다 막 그렇게 답이 여러 개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서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5점이면 뭡니까? 5점이면 그냥 논술이랑 똑같습니다. 많이 적어야 돼요. 많이. 모르는 거 적으면 안 되죠. 채점에 두 가지라 그랬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채점을 학생들 채점할 때는 가점이죠. 점수를 더해주는 게 원칙인데 그 출제 교수에 따라서는 5개념씩 감점시키는 교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기억, 니은, 디귿에서 4가지를 5가지 중에서 4가지를 맞았어. 그럼 마음이 점수 4점 이렇게 주는 교수가 있고 4가지 맞았는데 잘못 쓴 게 있어. 5개념. 그럼 마이너스 1점에서 3점만 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점이 해마다 달라지고 교수 따라 달라지니까 우리한테 보여주지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채점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떨어진 그 학생들은 마음은 시리겠지만 꼭 확인해야 될 게 교육청에서 본인의 뭡니까? 점수와 그 시험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짧아요. 그때 갑니다. 물론 내 시험지 채점은 안 돼 있죠. 그 PDF 떠가지고 이렇게 나눠 채점하기 때문에 원본은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그거를 답을 그대로 다 적어 놨을 수는 없어. 대충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이제 보면 뭡니까? 처음에 틀린 거 같다가 카페나 이런 데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건 나중에 내가 답을 적었어. 그 가채점 엄청 높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 실제 본인이 적어 보면 앞뒤, 전후가 틀려 있고 원인 결과가 다 틀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이상하다. 내가 용어를 분명히 관찰의 이론 의존성을 적어야 되는데 이론의 관찰 의존성 적어놓은 사람도 있어. 그 정도로 정신이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시험지 열람할 수 있는 기간에 꼭 가보면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정신이 바짝 듭니다. 진짜요. 보면 답은 뭔지 몰라. 과거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어땠냐면 학교에서 모의고사 치면 아니 성적 넣으면 자기 번호 순으로 선생님 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거 한 개씩 옛날 기억납니까? 위에 번호 이거 안 써있고 점수만 빵 내가 해서 총점 몇 점 나온 거 이거 기억납니까? 이렇게 쭉 잘라주잖아요. 그래서 이 얇은 거 하나 주죠 본인한테. 그런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점수가 배점이 몇 점 보이잖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 성적이 보여지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주면 그래가지고 걷어가 안 보여줘. 이것만 보여주고 들어가 자기 원본을 보는 거죠. 외워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아. 20번까지 외우는 거 몇 점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시험 들으면서 답은 뭔지 모르지만 이게 내가 분명히 밖에서는 이거를 5점 중에 내가 3점 정도는 가채점을 했는데 빵점이네? 이건 답이 아니에요. 답이 도대체 뭐라는 거지? 의문 증폭되는 거죠. 그리고 봤는데 이거 틀렸다 생각, 빵점 생각했는데 4점이야. 이상한데 이제 보고 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꼭 확인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그게 첫 번째 이제 시간 많을 때 한번 충격 받아야죠. 그리고 본인이 실제적으로 생각했던 거하고 채점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내가 쭉 봐가지고 빨리 넣으라고 할 거거든요. 그거를 하루 종일 보고 앉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적었는지 어떤 식으로 적었는지 본인 보면 기가 차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입형 보면 미친 거 아니에요? 이상한데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내 것이 분명 맞는데 이게 내게 맞나? 그렇게 과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정신이 없죠. 시험 볼 때는. 특히 이런 거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 것들은 뭡니까? 잘못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놨잖아. 항상성. 근데 어떻게 적는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여기에다가 항상성과 건강. 항상성과 건강과 건강.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여기까지 하다 절로 갔는데 고시된 교육과정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2014학년도, 2015학년도 모두 뭡니까? 이 학년별로 어떤 영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2007보다 추가됐는가,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가에 초점을 둬서 나왔습니다. 그럼 그것은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용에서 나왔어요. 내용. 이 내용 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뭡니까? 공통교육과정의 과학,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초등학교 이제 과학 3학년부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등학교 3, 4학년군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고 5, 6학년군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고 그 다음에 중학교 1, 3학년군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고 22개의 영역 단원이 제시되어 있고 이것이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체제, 단원명만 나와 있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단원명의 순서 그리고 이 단원의 전체적으로 무엇을 배우는가 설명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이제 뭡니까? 학습 목표와 같이 중요한 학생들이 성취해야 될 기준이 가나다라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필수 탐구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필수 탐구 활동. 필수라는 용어는 없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구 활동. 이 탐구 활동은 이제 고시된 내용이죠. 국가에서 고시된 그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이 탐구 활동이 세 가지 있으면 중학교 1, 3학년군 지금 거의 뭐 9개인가 10개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럼 10개 출판사마다 조금 탐구 활동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순서가 바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필수 탐구 활동이기 때문에 예전에 과거에 이제 7차 교육 과정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다? 실험을 계속 많이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6차보다 비교했을 때 교과서가 두꺼워지고 실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수준별 교육과정이 있으니까 또 심화형, 보충형 활동이 추가됐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가르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개정의 필요성의 한두 가지 측면 부각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 탐구 활동이 너무 많은 부분을 이제 뭡니까? 없앴어요. 없애고 어떤 것만 전국적으로 학생들은 다른 것은 더 하든 말든 무엇은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탐구 활동은 최소한 해야 된다고 제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준비를 할 때 어떤 시험 준비? 2차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 시험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필수 탐구 활동에 대한 것들을 중심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탐구 활동이 무엇인지도 기억을 나중에 합니다. 외워야 될 부분. 물론 여기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 전체적인 단원에서 어떤 것이 필수 탐구 활동인지 어떤 것이 중요화시키는 것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2년간은 교육과정에서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단원명을 적든.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2015학년도에는 내용을 제시를 해주고 단원명을 적는 거. 연계, 그러니까 이게 연계죠, 연계. 중학교 이 단원과 고등학교 항상성 건강이 연계됨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시되는 거예요. 단원명과 연계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2014학년도에서는 이 단원별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가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6학년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일선에서 다 뭡니까? 초등학교 과학, 중학교 과학, 고등학교 과학 모든 것들이 2009 개정으로 지금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뭡니까? 외워야 되는 거죠. 시험에 나왔던 내용은 이뿐만 아니라 뭡니까? 여기에 목표에 보면 쭉 해서 과학적 소양을 기른다. 이 과학적 소양 적는 이것이 2점짜리로 나왔단 말입니다. 목표 외워야 되고 성격에 보면 왜 이것이 2007 개정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성에 의해서 개정이 됐는가 성격 부분에 개정의 필요성, 개정의 중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교사학습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도 성격적인 개정된 부분에 추가됐던 내용들이 여기 항상 같이 추가되게 돼 있어요. 평가, 교사학습 방법들. 그래서 2007 개정에서 뭐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 창의성을 어떻게 관련된 부분을 가르칠 것인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만약에 논술형 평가가 뭐가 추가됐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추가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쪽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들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 이론책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하고 겹쳐지기 때문에 교육과정상에서에 대한 부분은 좀 적게 나오죠. 근데 기존에 여기 나온 것이 연차시 수업을 한다는 것들 그리고 뭡니까? 과학실 기자재나 뭐 실험 도구가 부족할 시에서는 뭡니까? 부족할 때 뭡니까? 시도교육청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과학을 교수학습 지도할 때 뭡니까? 어떤 것이 지도 지원을 해야 되겠는가? 추가된 항목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객관식 그 해 바로 나왔습니다. 추가됐던 것.
그래서 항상 교육과정은 그 이전의 교육과정하고 비교를 했을 때 추가되거나 삭제된, 특히 추가의 우선적으로 시험이 출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나중에 기출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내년 2016학년에서 여전히 다른 영역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뭡니까? 목표나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육과정은 어떤 형태로든 나오기 때문에 너무 방대하긴 해요. 그렇지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변천사를 할 때 여기 6차, 7차, 2007, 7차까지 여기 보통 많이 다루잖아요. 그죠? 그래서 7차를 좀 자세하게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개정된 2007은 2009를 공부해야 되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는 것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짬짬이 시간 날 때 여기 나중에 7차나 이런 것들의 교육 과정에 대한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청회 당시에는 그 교육 과정에 관련해 가지고 이거 외에 외국에 우리가 이제 과학 교육 동향이 전 세계에서 같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고 영국, 호주, 그다음에 뭐 일본, 지금 뭐 싱가포르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것들도 뭐 시험 출제된다고 여기 영역은 넣어놨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수시 개정되니까 여기에 나오겠죠. 이제 참고로 외국의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도 보면 외국의 교육 과정에 대한 것이 약간 뭡니까? 요약처럼 해가지고 안내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함은 되어 있는 내용이다. 외국의 교육 과정까지. 그래서 첫 번째, 과거의 그 객관식 1차에서는 항상 교육 과정 문제가 두 문제 나왔습니다. 두 문제. 근데 지금 이제 시험이 바뀌고 나서는 안 나오는 해는 거의 없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2점짜리든 뭡니까? 이게 뭐 서술형 3점짜리 서술형에 포함돼서 부분으로 나오든. 그래서 기억을 공부를 해야겠고.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과학가다 보니까 그 탐구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탐구. 그래서 제7차 교육과정을 이제 보게 되면, 제7차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 탐구를 학생들에게 누락됨 없이 학생의 학년별, 그러니까 학생의 뭡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탐구 이 활동을 할 수 있게 요소들을 가르쳐 보자 해서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탐구 과정하고 탐구 활동으로 나누고 이 탐구 과정을 기초 탐구 과정과 통합 탐구 과정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기초 탐구 과정에 5가지, 통합 탐구 과정에 7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이것은 미국의 사파2 수정된, 사파1을 수정한 사파2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우리나라에 맞춰서 변형시킨 것이다. 그래서 5가지는 관찰, 분류, 예상, 측정. 이렇게 5가지가 되고, 통합 탐구 과정은 문제 인식, 그리고 인식된 문제를 가설로서 설정을 하게 되고, 이것을 뭡니까? 실험 설계를 하게 되는데, 실험 설계는 요소가 아니에요. 탐구 요소가. 변인 통제. 그리고 실험을 수행한 이후에 자료를 해석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이제 그래프로 변환시키는 것. 그래프로 나타내는 자료 변환. 그리고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이 해석을 통해서 여기에 세웠던 가설을 수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를 따지게 되는 결론을 내리는 도출. 그리고 뭡니까? 여기서 내린 결론. 이것은 뭡니까? 이 문제 인식 때 가설에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하나의 조작 변인에 따른 종속 변인의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조금 더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탕으로 뭡니까? 일반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과정을 보시게 되면 2007 개정이나 2009 개정에 보면 무엇이 빠져 있다? 이것이 이것이 빠져 있어요. 빠지고 그냥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것은 그 교육 과정을 이제 고시할 때 아니면 해설할 때 그 내용이 이것을 빠뜨린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래서 가장 많이 묻는 경우가 뭐냐 하면 나중에 탐구 요소에 대한 부분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지만 자료 해석 안에 원래 뭡니까? 자료 변환이 포함되는 겁니다. 변이 통제하는 이 탐구 요소가 전체 실험 설계에 포함되듯이 원래를 봤을 때는 자료 해석 큰 범주 안에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가 우선돼야 된다? 자료를 변환시키는 활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영 선생님 교재를 보게 되면 자료 변환은 없고 자료 해석 안에 이것을 넣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험에 만약에 탐구 요소를 적는 것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만 지금 탐구 요소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안 나왔을 뿐이지 2015학년도, 2014학년도 넘어가게 되면 다른 이제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지구과학에서는 변인 통제라든지 이런 뭡니까? 탐구 요소를 적는 게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빼서 따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됐고 정보가 수집되고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낸다 해놓고는 이것은 어떤 탐구 요소를 뭡니까? 요구하는 활동인가 적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학생들이 자료 해석해놓고 왜냐하면 여기 안에 자료 변환이 포함되어 있고 2007 개정인가 2009 개정에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자료 해석이라고 적었어요 하는 학생들이 있고 자료 변환으로 적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것은 틀렸다고 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굳이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썼다는 것은 자료 변환이라는 탐구 요소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구분해서 적습니다. 시험에서는 자료 변환, 표로 나타내는 이 활동은 자료 변환. 그럼 자료 해석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이 그래프로 표나 그래프로 자료를 바꿔가지고 해석이 용이하게 했을 때 그래프를 읽는 활동이라든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조작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의 이 어떤 양상을 읽는다든지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어떤 시점에서 가장 이 수치가 크게 나왔다든지 등등을 해석하는 것들이 자료 해석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시험에 나왔을 때 안 적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프로 나타낸다는 것은 자료 변환이라고 꼭 적어야 된다. 자료 해석은 아마 점수를 안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탐구 과정에서 12개의 요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탐구 요소.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탐구 요소, 탐구 기능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면 어떤 것을 적어야 되는 것이다. 기초나 통합 탐구 과정 12개 중에서 하나를 적으라는 겁니다. 여기 탐구 활동으로 나와 있는 과제 연구, 견학, 조사, 토론, 토의 이런 것들은 뭡니까? 탐구 요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탐구를 하는 유형, 탐구의 유형이지 탐구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탐구 요소나 탐구 기능을 무엇인지 적으시오. 해당되는 것을 적으시오 하면 이 12가지 안에서 적어야 되고 시험에서 기초 탐구 과정 안에서 적으라고 하면 기초 탐구 안에서 적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 과정이 쭉 있을 때 탐구 요소들이 한 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봤을 때 기초도 여기에 시험 문제에서 실험 과정이 1, 2, 3, 4가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탐구 요소가 3개가 있어. 3개를 다 적으라 하면 적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중에서 여기서 요구하는 기초 탐구 과정을 적으라 하면 기초 탐구 1개를 적어야 되는데 3개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 적는다? 여기 있는 거 적는 거지. 그럼 문제를 봤을 때는 여기에 그 탐구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틀리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을 안 적은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채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시험에서 기초인지 통합인지 아니면 이런 말이 없어. 그냥 탐구 요소인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패턴을 봤을 때 기초 통합을 나눠서 시험에 출제하는 교과가 있고
아니면 뭡니까? 다 이 중에서 세 가지 여기에서 요구되는 탐구 요소를 적으시오 하면 섞어서 적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가 세 가지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뭡니까? 주어진 활동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서 지금 2년 동안 안 나왔거든요. 나올 때 됐습니다. 나올 겁니다. 워낙 많이 나오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뭐 그렇더라도 뭐 내가 무조건 모를 때는 이걸 쓸 거야 이럴 수는 없지만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변인 통제. 요소로서 탐구 요소로서 많이 나오는 것 변인 통제고. 근데 우리 지금 그 2015학년도 생물 문제를 보면 실험실 실험법 그 펠라 5단계 실험 형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표를 제시를 해주고 펠라의 그 이론적인 그 패턴 5개를 주고 밑에에서 설명하는 것이 어떤 이 5개 중에서 어떤 것인지를 뭡니까? 찾는 것.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실험 그 형태가 원이다. 이것을 3로 바꾸려고 할 때 아래의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실제적으로 뭡니까? 적는 거 5점짜리로 나왔죠. 서술형 5점짜리로. 그때 뭐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문제인식, 가사 설정, 실험 설계, 그리고 이 부분들이 자료 해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결론 도출 일반화까지.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과학과에서 이걸 단독으로 탐구 요소가 무엇인가 기입형으로 2점짜리를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뭡니까? 다른 것에 시험에서 특히 가설에 대한 부분 많이 언급됩니다. 그죠? 그리고 변인 통제, 이런 결론 도출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시험에 다른 것들하고 연계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탐구에 대한 것들은 너무 중요하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꼭 나온다고 생각하고 12가지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지식을 그 구성하는 그 과정적인 그 과정에서 그 연구자, 과학자가 어떤 그 실험 과정을 거치는가 가지고 이것을 그 진리를 검증하거나 어떤 가설을 세웠을 때 그 가설의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를 따지게 될 때 어떤 그 과학적 방법인가를 이제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과 결부시켜서 철학하고 그래서 시대적인 그 어떤 철학자들이 어떤 그 진리를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이 과학적 방법을 활용했는가 적용했는지를 가지고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가 기납법, 고전적인 경험주의 철학에서 이 기납법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것들 많이 연구를 했죠. 기납법. 기축법. 그리고 가설연역법이다. 이제 철학과 연계를 시키자고 하면 기축법에 대한 것은 기초적 사고 자체가 그러니까 가설을 기본적으로 창안할 때 기초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창의성이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에 대한 부분은 이 고전적인 그 철학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전통적 철학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대 철학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역법은 이것은 기납법처럼 관찰을 바탕으로 이것을 지식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뭡니까? 이 기납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져 가지고 지식이 생성되어 있는. 그래서 어떤 누구도 그 지식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제를 그 보편 언명을 둡니다. 그래서 법칙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이미 누구든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를 해가지고 결론으로 도출하는. 그래서 3단 논법이 대표적인 연역적인 그 뭔가 추론의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연역법은 이런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뭡니까?
이 사고 과정을 통해서 수렴적 사고의 대표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이성주의자들, 이성주의. 그래서 형식적인 머리에 뭡니까? 추상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이성주의자들이 이 연역법에 대한 것을 많이 논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설 연역법이라는 것은 모든 이 기납법, 기추법, 연역법 등은 수렴적 사고입니다. 논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수렴적 사고라는 것이 뭡니까? 발산되고 확산되는 사고가 아니라 점점 좁아지는 사고거든요. 결론으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지금의 창의성이라든지 사고의 뭡니까? 지금은 오히려 창의성, 발산적이고 확산적이고 이런 것들 중요시하는 사고잖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것은 전통적인 그 철학에서의 연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중간 다리에 있는 것이 가설 연역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설 연역법을 어떤 철학에서 사용을 했는가가 이제 많이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많이 이것을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철학이 어떤 것이 있죠? 전통적 과학 철학에서 가설 연역법하고 동일한 연구 방법으로, 과정으로 연구를 한 사람들. 논리 경험주의, 그리고 포퍼의 반증주의. 그러다 보니까 특히 포퍼의 이 반증주의를 전통적 과학 철학 안에 포퍼의 반증주의까지 넣는 사람이 있고, 아니 뭡니까? 과도기로 넣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설연역법. 이 가설연역법은 무엇과 무엇에? 귀납법과 연역법의 장점을 모아서 4단계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4단계로 제시를 한. 아주 자세하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과학적 방법을 4가지로 우리가 많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이제 같은 맥락의 내용이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엄연히 귀납법하고 귀납적 탐구 과정하고 귀납적 사고하고 이런 것들은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귀납법이냐, 귀납적 사고냐, 귀납적 탐구냐. 그래서 학생들은 일단 그냥 뒤에 거는 안 보고 귀납만 보고 문제를 풉니다. 귀납. 다른 거는 이제 크게 문제 될 게 없는데, 어떤 것이 가설 연역법에 대한 것하고 가설 연역적 사고하고 이것을 좀 달리 봐야 돼요. 그리고 연역법하고 연역적 사고하고. 연역법 나중에 외우게 되면 다들 뭐만 배운다? 3단론법, 3단론법. 그래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 그래서 막 이론을 외우고 있어요. 단점이 무엇인가? 새로운 지식을 생성할 수 없다. 과제는 뭡니까? 결론이 다르더라도 논리만 맞으면 그것은 옳은 거 타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연역적인 사고 과정인지를 적으라고 하면 연역적 사고 과정인지를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역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죠? 연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명제를 바탕으로 해서, 근데 이 명제가 뭡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명제라는 것은 뭡니까? 명제. 우리 언명의 하나죠.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제 안에는 뭐가 있다?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얘기를 하자면 2가지 이상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 과학에서는 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 드러날 수 있게 많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나 옳다고 생각하는 이 언명이나 명제가 있을 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명제를 뭡니까? 다시 생성한, 이끌어낸다고 했죠. 그것을 연역이라고 합니다. 연역.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수업 과정이 어떠냐면 첫 번째 백합, 봉선화, 샐러리, 보리 등의 이런 식물을 가져다 놓고 관찰을 하게 합니다. 관찰을 하게 하고, 두 번째 또 식물을 추가를 해가지고 관찰을 하게 해요. 그럼 관찰을 하게 하면 무엇을 관찰하는 겁니까?
이 식물들의 잎이 어떻게 생겼고 꽃은 어떤 모양이고 꽃잎은 몇 장이고 암술수술은 어떻고 등등의 그런 외형적인 모양이라든지 냄새도 맡아보고 만져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죠. 그 가운데서 무엇을 찾는다? 어떤 규칙성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 사실은 아주 많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뭡니까? 어떤 경향성을 보인다든지 어떤 규칙성을 보이는 걸 찾아서 그것을 범주화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제시한 이 식물에 어떤 공통된 특성이 있는지 이런 범주화시켰을 때 이 범주에 속하는 식물과 이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식물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내서 그것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학생들이 원래 뭡니까? 관찰된 내용을 과학적 개념이나 지식으로 연계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의 차이점,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 수업으로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먼저 하면 수업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순환학습모형으로 하면 뭡니까? 탐색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들이 어떤 것을 알아냈는지를 설명하고 교사가 학생들이 표현하지 못했던, 설명하지 못했던 과학적 지식이나 개념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 개념 도입, 개념 소개 단계란 말이죠.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뭡니까? 적용이 남아있잖아요. 개념을 적용하는 거. 그럼 개념 적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소재나 상황을 제시해가지고 과학적 개념으로 설명하게 해서 학생들이 이 과학적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수업에서 배웠던 이 내용 외에 실제 다른 소재와 상황이니까 신뢰를 추구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학생들의 인지 구조를 확장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이다. 그것이 개념 적용이나 응용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수업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 규칙성을 발견하는 어떤 규칙성? 쌍떡잎 식물하고 외떡잎 식물에 대한 이 내용을 알기까지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다? 이 귀납법의 과정하고 동일시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 관찰할 대상들이 꼭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이 이 귀납법이니까. 그런데 적용할 때는 뭡니까? 여기서 다루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재와 상황. 그래서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장미라든지 다른 식물을 가지고 이 장미라는 것은 그러면 쌍떡잎 식물이냐 외떡잎 식물이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모둠별로 토의해보고 발표해보자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귀납법이다. 관찰을 바탕으로 규칙성을 발견해서 이것을 설명하게 했으니까 귀납법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다? 이건 뭡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규칙성을 발견해서 사람들이 쌍떡잎, 외떡잎 일반화시킬 수 있는 과학 지식이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누구나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특수조건, 장미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쌍떡잎이냐, 외떡잎 식물이냐 판단을 하고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과정은 연역적 사고가 필요한 과정이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활동으로 봤을 때는 어떤 과학적 방법을 응용한 수업이다, 적용한 수업이다? 귀납법을 적용한 수업이죠. 그래서 이게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묻게 되면 답이 달라질 수 있는데 모든 학생들은 뭡니까? 하나를 가지고 답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달라지고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설 연역법은 더 심하겠지. 귀납법, 연역법이 장점을 포함시켜 놨다고 하니까 4단계로 제시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가설 연역법을 적용한 탐구 과정으로 들어가면 무엇부터 무엇이 다 들어가 있다. 귀납적인 귀추, 연역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혼동을 해가지고 시험에 실제 나왔을 때 많이 틀리는 부분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2014학년도 기입형에 뭐가 나왔습니까? 기출법 나왔잖아요. 기출법. 많은 학생들이 기출법 못 적었습니다. 물어봐. 이 기출법이 뭐야? 이론을 하면 막 논술, 서술을 좀 잘 얘기를 해. 단답으로 나왔는데 못 적었어요. 왜?
시험 문제 나오니까 너무 어려워요. 정확하게 모르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2014학년도에는 세 단계의 실험 과정, 이 과정을 탐구활동 과정을 제시를 해놓고 어떤 과학적 방법을 활용한 과정인지 적으시오. 기출법. 근데 많은 학생들이 기출법을 안 적었어요. 다른 걸 적었어요. 과학적 방법은 우리가 과학에 대한 이 탐구 활동을 계속 하게 되니까 이 탐구 활동이라는 것은 수업에서 학생들이 지금의 이제 구성주의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순환 학습 모형이라든지 뭡니까? 개념 교환하는 그런 모형이라든지 발생 학습 대부분의 수업이 뭡니까?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성주의라는 것은 어떤 요소들이다? 학생이 직접 경험을 해가지고 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수업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인지 구조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의 체계들하고 능동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 그때 의미의 재구성에서는 개념을 분화하는 것도 들어가고 이제 초점은 뭐가 많이 맞춰져 있다? 개념 교환하는 걸로 많이 맞춰져 있죠. 어쨌든 그 맥락을 이렇게 가지고 접근을 할 때 그 탐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탐구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어떤 탐구 과정을 이렇게 사용을 하느냐. 그러면 학생의 인지 수준, 지능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도 할 수 있는 탐구 요소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게 되겠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가설을 세워가지고 실험을 검증하라는 것을 주면 애들이 가설은 무엇이고 검증이 무엇인지 어려워하겠죠. 아무리 자기가 영재반이든 떠나서 그래서 그 수준에 따라서 지능 발달, 피아제가 얘기하는 지능 발달 수준에 따라서 학습자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피아제의 그 형식적 조작계에서 학생들이 사고할 수 있는 과학적 사고가 어떤 것이, 논리적 사고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중에서도 가려서 적는 것이 2015학년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로슨의 순환학습 모형에서도 순환학습 모형을 서술적 순환학습 모형, 경험 기초적 순환학습 모형, 가설 연역적 순환학습 모형 세 가지로 나누어요. 거기서 이제 서술적 순환학습 모형에서는 이런 것과 동일한 과정으로 이제 탐색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고, 탐색에서 학생의 활동을, 그리고 기초가 들어가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기초까지 들어가는 활동이 경험 기초적 순환학습 모형. 가설을 생성하는 것까지. 그리고 실제 그 가설을 실험을 설계해서 검증하는 것까지가 가설 영역적 순환학습 모형이다. 그래서 로슨의 순환학습 모형 이 세 가지가 다 시험에 이번 2015학년에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맥락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계돼서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 쉬었다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